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일 강행군 중이신데 체력은 괜찮으십니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언론인 클럽 토론회인가 여기서 아이고 지치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뉴스를 탔던데. 거기는 인터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그 2시간 가까이. 토론회에서 지쳤다? 네네. 기초 체력은 튼튼하신 거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중에 예. 제일 소중한 유산이 그렇죠. 건강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메타버스는 지금 중단이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메타버스로 이제 지방 곳곳 정말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대선 후보가 안 왔던 곳 오. 의외로 많습니다. 오. 그런데 그런 곳을 다니면서 상당히 호평받았는데 저희는 아쉽지요. 뭐 정말로 이런저런 이유로 좀 방역 상황 좀 빨리 좀 호전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저희 방송 출연해서 우리 후보님을 평가한 적인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뭐 얼핏 들었습니다. 뭐 네. 보도에서 봤지요. 워낙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재명 후보를 그 대표는 키워드로 세 가지를 꼽았어요. 생존자, 발전 도상인, 과제 중심형.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생존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엄혹한 환경에서 어쨌든 헤쳐나온 게 하나 있고 예. 또 최근에는 정말 그 검찰의 그 정말 제가 도저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네 건이나 기소해가지고 또 유죄 또 일부 났다가 결국은 살아남긴 했는데 대부분 제가 아마 못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봤죠. 예. 저도 사실 못 살아남을 걸로 각오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생존자 재밌는 표현인데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기득권에 제가 저항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네, 네. 안 하겠더라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검찰 또 정부 특히 보수 정권하고 좀 극단적으로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요. 발전 도상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그 제가 생각해도 신조어이긴 한데 네. 정말 괜찮은 표현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제가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거든요. 네, 부족한 건 채우려고 하고 또 지적받으면 또 빨리 고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발전도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과제 중심형 이것도 정말 저도 그런 면이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실제로 제가 되돌아보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 뭔가 새로운 막 SOC 이런 사업을 한 건 없는 것 같고 밀린 일, 골치 아픈 일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를 다 지금 뭐 보충 질문을 드릴 수 없고 네. 과제 중심형만 뽑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그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최대의 과제를 뭘 꼽고 계십니까? 저는 최대의 과제가 국민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정권 교체 의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종합판이고 왜 정권 교체 욕구가 생겨났을까? 무능해서일까? 아니면 뭘 엄청 잘못해서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대만큼 못한 것이지만 그중에 핵심은 미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움의 원인이 뭐라고? 미움의 원인은 제가 이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뭘 좀 부족해서 좀 잘 되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래 더 열심히 해 할 텐데 오히려 짠해지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뭐 쟤는 더 나쁜데 이런 교만함이랄까요? 아니면 반성하지 않는 이른바 태도. 내로남불로 근데 그게 이제 함축된 거예요. 압축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냐. 네. 뭐 국정 나름 잘했지 않냐. 예. 부동산 빼고는 뭐 잘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하라고 기대했고 그러니까 압도적 의석도 몰아주고 입법권과 중앙 권력, 지방 권력 이 3대 권력 다 몰아줬는데 네. 어쨌든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에 암축된 것처럼 기준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돌리는 거.
좀 잠깐 부동산 언급하셨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대선 후보가 되신 다음에 정부를 향해서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개를 하시잖아요. 네. 관철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예, 지금 이 순간에 대선 후보 된 이후로 이후에 했다면은 글쎄 몇 가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세제에서 종부세 예. 전환한 게 있을 테고요. 예, 또 뭐 지역 화폐 증액한 거 이런 거 있을 테고 뭐 사소한 것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방역 조치에 관한 것들. 굵직한 게 지금 전부다. 예를 들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금은 뭐 저희가 이제 후퇴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도 지금 정부는 완강히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거 말고 종부세 완화는 아마 받아들일 것 같고요. 지금 그 네, 엊그제 말씀하셨던 네, 그거 네. 말씀. 종부세 완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근데 어제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협의 중이에요. 협의 중이면 중이다? 잘 될 것 같고요. 예. 또 쌀 시장 격리 그러니까 예. 쌀 수매 뭐 이런 것들 꽤 하고 안 받아들인 게 오히려 더 적은 것 같긴 합니다. 부동산으로만 특화를 시키면 네. 그러니까 속칭 계속 때리고는 계신데 후보님께서 정부는 또 완강히 버티고 네.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갈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님의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약간 외람되지만 치고 빠지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다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사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그건 분명한데 이제 실패를 했으면은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봅니다. 시장 존중.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인지하고 요구하면 부족하지 않아라고 할 게 아니고 그래 부족한 거 우리가 공급을 늘려볼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네. 시장과 조율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아 시장이 오해야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반대로 가죠. 공급을 더 안 하나 보다 네. 하면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원인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적 예외 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세금을 깎아주자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를 부과받으니까 팔아야 되겠는데 막상 현실로 닥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머릿속에 있었고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 부담이 70% 80% 이렇게 제재처럼 돼 있는 거죠. 잠깐 풀어주자 탈출하게. 그러면 이게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되는 첫 번째 조치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계속 설득해 보고 뭐 그래도 안 되면 한 2달여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때 해도 뭐 늦지는 않다. 양도세나 종부세가 정책적 측면 말고 정치적 측면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가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 즉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면 건들 필요가 없는데 네.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얘기로 연결이 되면 표를 위해서 정책적 줄기나 정책적 정체성을 맞바꾸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그러니까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와 수단을 이제 전도한 거죠. 우리의 조세 정책의 목표는 국가 재정을 확보한다. 네. 2번 근데 반대로 누구를 제재하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양도세 중과도 한 사람이 여러 채 집을 갖지 말라라는 목표를 위해서지 뭐 혼을 내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 기회를 놓쳐가지고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예. 수단을 조금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맞지요. 그게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는 네. 한시성이고 네.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그러니까 투기성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뭔가 소급해서 좀 환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는 둘 다 잠정적 조치라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종부세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종부세는 부당한 극단적 예외 그
상황들을 조정해 주자는 거예요. 예를 네네. 들면 아예 제도 자체도 큰 틀에서 손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6개월 기준으로 6개월 안에 하면 다 없애주고 네. 9개월이면 절반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1년 지나면 다 원상복구해서 다시는 기회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부세는 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중재산, 네네네. 뭐 선산 이런 거 종교재산, 예. 아니, 산에 있는 절, 네. 이런 거를 종부세를 부과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사회주택, 공유주택 또는 시골에 그 조그마한 농가주택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종부세가 500만 원 더 나왔다. 예를 들면 이런 건 부당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거는 그 종부세 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빼도록 제도 자체를 손볼 생각이신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 그거는 부당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약에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때 한다라는 뭐 이런 그래도 늦지 않죠. 433 말씀하신 게 이제 그래서 그 기간이 줄어드니까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그 서울시에서 네.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대상지 21곳 선정했다는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울의 어떤 이제 구별로 해서 21곳을 선정을 해서 민간 재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한다 해서 21곳을 선정을 했는데 이 정책 접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만 저는 네. 서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어차피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층수 규제를 좀 융통성 있게 완화해 가면서 세대수나 아니면 공급을 늘리자. 대신에 그래서 개발 이익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중에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해서 청년주택 같은 걸로 분양 또는 임대하게 하자.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질문이 너무 많았어. 그렇군요.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 배당금으로 바꿨다라고 하던데 왜 바꾸신 거예요? 바꾼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네, 원래 제가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그래서 예. 토지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너무 적다. 자꾸 투기를 한다.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올리되 이걸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반환해주면 저항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세금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예를 들면 세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죠. 또 이제 프레임이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절반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신 겁니까? 용어를 제도 전체를 말해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이고 이제 언론의 공격인데 상당히 성과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국토보유세에서 토지이익 배당 제도의 일부로서 국토보유세.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맞토론을 제안을 하시잖아요. 정책 토론을. 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대답이 뭐였냐면 확정적 범죄자의 정치 공세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좀 당황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어떤 점에서요? 글쎄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께서 좀 지나친 말인 것 같아서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후보님을 의식해서 너무 더 과하게 표현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원래 이제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 일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후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하나는 역시 직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 분야로 세상을 보거든요. 평소에 했던 대로. 그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단정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딱 보면 알아.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요.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털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그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토론도 거부하고
이 토론 거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국힘 선대의 김근식 정세 분석실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분 주장은 아니 때 되면 토론 다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전 보면은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네. 결국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다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다를 수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상황도 다르고. 그럼 그걸 하나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제 네. 국민들이 결국 결론 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양쪽을 다 보여드려야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토론을 거부하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겠다는 얘기일 수 있고요.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냥 토론하자는데 예를 들면 특검을 받으면 토론을 하겠다. 네, 이게 두 개를 붙였는데 네, 그 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네.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특검을 하면은 토론을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특검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특검을 요 부분만 하자. 다 해야 되잖아요. 사건의 전모를 봐야지. 우리 앵커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앞뒤를 다 봐야지. 다리는 빼고 보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는 시각이 공정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그 앞에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안 한다. 예를 들면 100조 지원하자. 말해놓고는 내년에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붙인다든지 윤 후보께서도 50조 원 지원하자라고 해놓고는 내가 내년에 당선되면 이걸 뒤에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안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 자꾸 피하고 뭐 제가 토론에서 뭐 거기서 얼마 이익을 보자는 취지는 아니고 국민들께 우리가 뭘 하자는 건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인지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라는 거지 본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네거티브 전쟁하자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께서 말을 아끼시던데요. 그래도 요거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있잖아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감상평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이긴 한데 경쟁하는 상대 후보에서 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이 국가의 운명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무한 검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가족이든 뭐 측근이든 본인이든 또 과거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있는 대로 좀 다 내놓고 사과를 할 때는 뭘 잘못해야 사과를 하는 거지. 하여튼 내가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그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나와서 대국민의 모습을 드러내고 네. 사과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모습 드러냈냐 이런 주장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석사기 논문 표절 얘기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는 석사기 그 표절돼 갖고 반납한다고 했는데 반납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답을 좀 주신다면. 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예.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글쎄 뭐 둘을 부인은 나와서 뭐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뭐 누가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논문 얘기는 저는 뭐 제가 인용 표시 안 해가지고 그게 표절이잖아요. 제가 인정하고 나한테 내 인생에 별로 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잘못됐으니까 반납했는데요. 그냥 학교에서 취소해 주면 되는데 네. 안 하시더라고. 이 정도는 괜찮대요.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담당 교수 이름으로 문서가 왔는데 이 정도는 야간대학원 하기로는
충분하다.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 좀 제발 취소해 달라. 그래.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 뭐 제가 인정합니다. 뭐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표절 인정하니까. 요 질문도 같이 드려야 되겠는데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되시면 대통령이 되실 거니까 또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질문 네, 드리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랑 호칭 못 쓰게 하고 네. 제2부속실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예를 들기 적절치가 않은데 좀 사고 유형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건 하나의 제도잖아요. 네. 본인에게 생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제도를 없애버리겠다. 좀 납득이 안 돼요. 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거해야지. 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도를 없애버린다. 예를 들면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게 그냥 폼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인 외교들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 부부 동반해서 해외 가을 때 지원도 하고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부인으로서 국제 활동을 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근데 그런 기회를 다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네. 대체 누구를 위해서?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박근혜 씨의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에 대한 입장은 뭐 이제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뭐 거듭해서 여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했던 게 이제 그 전에 사면 전에 TK 지역에서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런 어떤 네. 분석이 있었었는데 혹시 이게 연동이 돼서 바라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는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대구 경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어차피 이렇게 오면서 이제 기사 검색을 했더니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왔더군요. 네. 네.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고뇌를 많이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결과론이지만 그 고뇌의 핵심은 아마 통합이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정치에서 통합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맞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그러니까 TK를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를 어떤 그 저기 뭐냐면 제어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 아내도 지금 대구 경북 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요즘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사면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천정배 대통합 사면이 아니고 예. 통합. 그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네. 언론은 또 대사면이라고 표현을 그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잘못했냐 이런 느낌이어서. 아무튼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도 지금 그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맞죠? 뭐 당연히 한때 민주당에 몸을 담았었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정강 정책 여기 동의하는 분들은 제한 없이 다 합류하자 그런 뜻입니다. 혹시 호남용입니까? 아니요, 전 대한민국 전역에 다 있죠. 그래요? 네. 그렇게 호남의 대상자가 많긴 하죠. 대상자가 많긴 네, 하고 그러니까 그 대통합에 갖는 특별한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내년 대선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생각해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서 이제 크게 대동 단결하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지 우리 내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크게 단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 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올드보이라는 평가가 많고 좀 오히려 과거로 가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올드도 필요하고 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은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벌써 시간이 다 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다음 2차 인터뷰로 좀 기약을 해도 되겠죠? 그래야죠. 아니 네. 진짜 이렇게 너무 훅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질문 덜 하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습니다.